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마운트 곡스가 이제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채권자들한테 이제 피해자들이죠. 2014년도 2월에 난 사건인데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14만 개, 비트코인 캐시 14만 개, 뭐 비트코인 SV 14만 개, 뭐 XEC, XEC라고 하는 또 비트코인 캐시도 얼마 전에 작년에 갈라져 나온 것 또한 그 정도 있을 거고요. 채권자들이 온전히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미리 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뢰 트러스티 같은 회사에, 신탁 회사에 뭐 어쨌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그런 공포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시우스도 그 뭔가 자산을 유동화시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두 뭐 하방 압력이죠. 근데 놀랍게도 비트코인 가격은 밤새 올랐습니다. 뭐 주식하고 연동돼서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 어떤 뉴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책에도 썼고 칼럼에 썼지만 비트코인의 3대 악재 중에 하나가 마운트 복스의 그 채권자들한테 돌려주는 14만 개입니다. 굶었으니까 유동화 시켜야 되겠죠.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법 체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건이 난 건 2014년인데 그거를 뭐 그게 복잡하다고 그거를 그렇게 그 몰래 그 관리자가 2017년도 2018년도 1월에는 팔질 않나 그걸 또 정지해달라고 채권자들이 해서 정지는 됐지만 그걸 왜 여태까지 안 안아주는지 피해자들 특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 당시 계좌 서버가 있을 텐데 거래소 해서 주면 될 텐데 뭔가 하여튼 황당해요. 게다가 그 전혀 무고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엉뚱한 카펠라스를 그 감옥에다가 10개월 동안 쳐놓고 미국의 FBI하고 이런 데서 해커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도 카펠라스 그 당시 CEO가 해먹은 것이 돼야지만 자기네들의 그 검찰에 그게 맞으니까 그냥 억류했다가 그 카펠라스 CEO가 그 레바논 출신의 프랑스 자동차 회사죠. 일본 닛산인가 뭐 어디 인수한 그 회사 만나가지고 일본 검찰한테 잡히면 일단 98% 기소가 유죄 판결을 나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도망갔죠. 공항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동양에는 아무래도 그 서양에서 발달한 그런 근대적인 법 체계가 아직 덜 발달했죠. 뭐 사실 뭐 우리가 더하죠. 한중일,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더한 게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한중일이 사실은 아직도 서양의 그 사법 체계를 온전히 이렇게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이제 아직도 그런 동양적인, 뭐 동양적인 다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일단 국가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거고 니들은 나쁜 짓 하다 걸린 거니까 피해 받은 거니까 뭐 지상권이고 이런 게 보호받을 이 정도 해주는 것도 다행이다라고 해서 8년이라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뭐 앞으로 한중일이 잘해 나가야 될 텐데 어목한 시대에 암담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유럽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오도클에서 제국이라는 그 니얼 퍼거슨의 책의 마지막 회를 다루는데요. 결국 드디어 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유럽 제국의 몰락을 다룹니다. 유럽 제국의 몰락에 대해서는 그 프레시 포인트라고 조지 프리드만의 그 이게 굉장히 나온 지 꽤 됐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미 하여튼 저는 조지 프리드만의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이 책이 아주 명저입니다. 이건 정말 눈물이 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헝가리계 유태인으로서 유럽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앞에 한 챕터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드리는 그런 헌사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약간의 변주가 있겠지만 거의 뭐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물론 유대인들이 받았던 고난은 뭐 차원이 다른 고난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냥 나치가 유대인들을 무슨 용도로 썼냐면 러시아가 동부전선에다 이렇게 지뢰를 매설해 놨는데 폴란드에다가 유대인들을 지뢰를 독일군이 이렇게 진군할 때 지뢰를 찾는 디텍터로 어떻게 찾을까요? 그냥 폭파돼서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아버지가 동원돼서 거기서 용케 살아나서 이 아버지는 미국까지 이민 와서 이제 조지 프레드만을 이제 키웠는데 미국인들이 막 이렇게 이런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미국인들이 막 뭐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아들한테 영어가 안 되니까 조지 프리드만한테 뭘 때문에 저러냐? 네가 듣고 있는 그 노래 가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앵앵대냐? 그랬더니 뭐 똑같은 집들이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들이 그
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맞춤형이다, 표준화되어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앵앵대리는 그런 카운터 컬처 문화, 뭐 노래들이 다 그렇죠. 그런 걸 하니까는 이 대목이 있어요. 참 미국인들은 참 쓸데없는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고민을 하고 고통을 당하냐. 유럽은 참 엄혹한 곳입니다. 뭐 세계 어디가 아니겠냐마는 유럽은 참 그 31년 전쟁이라고 이 책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벌어졌고, 유럽이 오늘날 저렇게 전쟁을 금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럽은 환상과 현실 사이를 아주 거칠게 오고 가는 그런 대륙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키를 갖고 있는데 독일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런 나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평화지향적으로 보여요. 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그런 모습이었고요. 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심지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몇 년 만에 산업화 시켜가지고 함대를 영국만큼 갖게 되고 뭐 이러면서 유럽에 또 위협이 됐고요. 그래서 그 지금 독일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다시 깨어나느냐. 그러니까 이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읽고 몇 년 전에 읽었다 두 번째 읽는데 이 책은 굉장히 성숙한 지식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명저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드라이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책인데요. 본인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유럽에 대한 애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썼겠지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얼마나 또 통찰력이 있습니까? 이 조지 프리드만도 유대인이고 유발 하라리도 유대인이죠. 근데 미국인 유대인과 그 완전히 그 히브리 대학 나왔죠. 이스라엘인 유대인과의 세계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지만 어떤 문장 하나하나에서 보면 이게 되게 유치한, 그러니까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없는 친구구나, 너무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인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유치함이 있는데 왠지 이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유발 하라리가 떠오릅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정말 그 성숙함이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여러분한테 강추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오나나미들의 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시오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의 6권, 옥타비아누스를 다루는 로마인 이야기 6권을 읽으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건 옥타비아누스의 그 권력과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밌고요. 읽기 쉽지만 사실은 오늘날 유럽의 그 모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거칠어서 전문가들은 절대 이렇게 말 안 하겠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면 유럽의 역사는 옥타비아누스 시절에 확정되어 있는 그런 로마의 어떤 그런 변주 같아요. 로마의 해체거나 다시 로마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때 국경선이 의미가 있고요.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국경선이 여전히 현대 유럽을 규정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독일이 저런 거는 로마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바바리안적인 특징이 있죠. 독일이 그 경계가. 그래서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우리가 지금 서로 말아 저렇게 산업화되고 저렇게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더 민주적인 헌법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아주 서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죠.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국가를 제어하는 저런 게 이제 또 갑자기 확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자들이 실수하는 게 전쟁이라는 거는 전쟁을 불법화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게 조지 프리드만이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 책을 보면 그냥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운명론적이기도 하죠. 지정학을 저는 공부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뭐랄까 좀 사이비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음모론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약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지정학을 대충 보면 이렇게 그 어설픈 미래학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만이 100년 후라는 책을 썼었죠. 그걸 읽을 때 느낌이었습니다. 뭐 점쟁이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비트코인 때문에 지정학을 이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야 지정학이라는 게 진짜 맞구나. 이게 어떤 것보다도 설명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지정하기 부여한 지정하기 운명이라면 정말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려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지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느냐. 그게 운명이고 그 운명을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원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여러 채널에서 강조했지만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이거는 이제 지중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해적사입니다. 해적사.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의 그 화폐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지평을 경제학자들이 설정한 근세에 맞추지 말고 시간을 쭉 1000년 전으로 당기면 혼란기에 진짜 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란이 기본값이다. 지중해가 오랫동안 투쟁의 장이었고 혼란이었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읽어도 되게 설득력 있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남유럽이 저 정도로 황폐화되었나?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전쟁 3부작이 있어요. 그래서 로도스 섬 공방전하고 레판토 해전인데 전부 그 기독교 세계와 그 이슬람이 맞붙은 전쟁이죠. 아주 그 성요한 기사단의 말타 섬 로도스 섬이 그럴걸요 아마. 그 아주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그 인간미라는 게, 그 매력이라는 게 아주 그냥 쩝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면 당연히 그 남성성에 반할 거고요. 남성들이 봐도 그 반하는 그 남성들이 나오죠. 레판토 해전을 이제 내일 오도클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그 오스만 투르크의 서진을 막았던, 그리고 유럽의 자신감을 회복시켰던, 심리적으로 유럽을 재건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 동안 유럽의 제국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 패권은 포르투갈, 스페인 쭉 옮겨가다가 네덜란드, 영국으로 갔고 이제 유럽의 시대가 마감을 합니다. 마지막 유럽의 제국이 프리드만은 이제 러시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러시아의 소비에트의 해체, 1991년도 해체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1492년도로부터 500년, 그 500년을 유럽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 키신저의 책 회복된 세계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권해야 될지 말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여러 번 시도했고 여러 번 실패한 책이고 이번에도 읽으려고 했는데 읽긴 읽었는데 선택적으로 읽었습니다. 진짜 키신저 책 중에 제가 읽은 가장 어려운 책인데요. 그 나폴레옹 이후 시대에 메테르니라는 그런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상을 등장시키면서 주인공으로 해서 그의 고민을 키신저의 독특한 필체로 다룬 그런 책인데요.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얼마나 평화를 갈구하면서도 얼마나 그 평화하고 멀 수밖에 없는 데인지를 이해하는데, 평화가 불안정한 건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역사를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유럽은 완전히 평화가 정착된 곳이고 싸움은 저 미국 놈들이 그 전 세계를 누르면서 한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졌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미국은 지역 패권이 아니라 세계 패권으로서 지역 패권의 맹주들을 억제했었는데 미국이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냥 세계 패권으로 남을 거다. 나는 세계 패권으로 남을 거고 지역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 거죠. 그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 이제 그 푸틴이고요. 그 메시지를 못 읽은 게 이제 지금의 서유럽이죠. 그래서 일본 헌법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불법하면 전쟁이 끝난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이상론자들에게 취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는 그런 엘리트들이 많았고, 전쟁은 이제 유럽에서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가 코소보 때 이제 코소보만 해도 발칸이 유럽 한복판이지만 걔네들은 원래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은 뭡니까? 저는 유럽의 허장성세를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뿐인 유럽.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우크라이나의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이겠죠. 서유럽을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어떤 일종의, 이런 말을 좀 자중해서 써야 되는데, 일종의 어떤 그런 의무감 같은 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빅등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이 어떤 그런 우연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질서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장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국 제국의 가장 최절정기가 바로 영국 제국을 파괴하는 1차 세계대전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가장 찬란한 그 시기가 대영 제국의 몰락의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로를 만들고 막 우리는 이제 서로 드디어 이제 싸움 없이 나폴레옹도 없고 히틀러도 없이 우리는 통합을 했어. 우리는 옥타비아누스가 만들었던 다시 그 유럽이야. 이렇게 웬걸 얼마 안 가서 깨졌죠. 지금 그리고 그 잔해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세계 패권과 지역 패권의 분리. 그러면 어떤 일이 오나요? 지역 맹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서유럽은 역시 독일과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터키. 여기는 어떨까요? 일본과 중국.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희망하건대, 바라건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황당한 거의 내전이 아주 심각한 내전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운명이 안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세계 패권의 끝자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서해안, 서해안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미국이 복잡한 시그널을 주는 건 미국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미국이 명확한 시그널을 줬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죠. 우린 돈만 내겠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한복판, 내륙 깊숙이 들어간 곳은 미국하고 무관하다. 이런 시그널을 말은 이렇게 안 하죠.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너무 지금 눈이 팔릴 필요 없어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쌈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메타버스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굳이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거는 CBDC여도 돼요. 그리고 뭐 UDC 뭐 스테이블 코인이어도 됩니다. 근데 꼭 비트코인이야만 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지정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상주의자들한테 여러분이 세뇌를 당한 거다.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의 종결점이라고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인간 이성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계몽주의자들이 여러분들 속였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속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설명하지 못하는지,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지 못하는지를 보고 있다. 현실로서.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내일 오도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